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현대소설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EBS 올림포스 국어 교재에 있는 소설 한 편인데요. 양기자의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보려고 해요. 제목에서 알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땅 하면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마지막 땅? 그러니까 뭔가 땅에 의미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수많은 땅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땅인가 뭐지? 이런 정도 의미 갖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양기자 씨는 사실은 이제 서민들에 대한 시를 많이 썼던 사람인데 그 민중들의 삶을 잘 작품 속에 녹여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되게 유명한 작품들인데 오늘 그 얘기들을 함께 해나갈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양기자의 마지막 땅이라고 했으니까 땅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요. 사실은 그 양기자의 마지막 땅 속에 이 작품은 나중에 이따 정리할 건데 이태준의 돌다리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양기자의 마지막 땅과 이태준의 돌다리라고 하는 그 소설은 두 개가 좀 비슷하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주제도 비슷하고 안에 들어있는 갈등 구조도 비슷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소설은 사전 정보를 가지고서 사실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 그리고 어떠한 사건, 왜 싸우는지 갈등 요소, 이런 것들만 파악하시면 작품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볼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작품 속에 인물들의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그 인물들 간에 누가 싸우고 있나 확인을 해봐요. 그리고 싸우고 있다면 왜 싸우지? 그럼 싸우는 그 이유, 갈등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잡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히 이 작품은 EBS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980년대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신도시 개발. 그러면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면 어딘가가 무너지고 혹은 어딘가를 부수고 뭔가 새로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목의 마지막 땅이라고 나왔던 거 보니까 그 땅을 갈아엎어서 도시를 개발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건 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어떻게 해요? 강노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나 봐요. 이 강노인에게 땅은 삶의 근원이면서 생명을 기르는 곳. 즉 강노인은 뭔가 땅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같이 보나 보죠. 그런데 서울 것들, 일단 이름부터가 서울 것들이잖아. 별로 좋지 않은 어감이죠. 땅은 하나의 자본이며 투기의 대상일 뿐이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만 딱 봐도 알겠지만 강노인이 플러스의 이미지라면 서울 것들은 마이너스 이미지일 거예요. 그죠? 서로 대립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아하, 서로 갈등하는 관계인가? 그리고 강노인은 생명을 기르는 노동을 통해 정신적 즐거움을 주는 행위이자 땅의 생명으로부터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거두는 행위가 바로 농사다. 즉 강노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강노인에게 있어 농사라는 건 생명을 기르는 것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을 갖는 것이고 땅의 생명으로부터 무엇인가 인간이 필요한 먹거리를, 즉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곳이 바로 땅이구나. 그 땅에 농사 짓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하, 강노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간단하게 좀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자, 강노인이 어떤 사람이냐? 방금 얘기했지만 땅을 볼 때 뭔가 삶의 근원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기르는 곳으로 우리가 땅을 보고 있는 거고, 그 강노인이 바라보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농사겠죠.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이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생명을 기르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정신적 즐거움을 주는 곳이고, 정신적 즐거움을 주는 곳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기 보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즉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농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밑에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불안은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그럼 누가 봐도 여기 있는 이 강노인의 모습이 무슨 가치예요?
정신적 가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서울 것들은 아마도 물질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 거고요. 전통적 삶의 방식은 당연히 강노인이겠죠. 그리고 도시적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서울 것들의 모습일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보기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캐치하시고 그 다음 읽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소설에서 중요한 건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고 선생님이 여러분이 책을 읽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는 거니까 혹시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봤다. 그리고 본문 안 읽었다.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본문을 읽고 오셔야 돼요. EBS 올림포스 국어에 나와 있는 양 기자의 마지막 당 읽고 그 다음 오셨어야 돼요. 자, 읽었다는 전제하에 인물 정리 갈게요. 가봅시다. 자, 요 안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아무래도 강노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이 두 명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오케이? 이 두 명이. 자, 그런데 강노인이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땅을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터전의 공간으로 보는 사람이 강노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땅 좀 팝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땅을 어떻게 팔아? 이건 파는 곳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강노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사실은 서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서울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 이 땅이란 것은 경제적 수단이에요. 그래서 요 이야기 속에 보게 되면 강노인의 땅이 개발했을 때 그 도로가에 좀 있는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개발하지 않고 늘 거름을 막 걷다 붓고 이제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땅을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황금 정말 알짜배기 땅 거기서는 냄새가 나고 개발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이 땅을 개발하려 들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다 같이 개발해서 다 잘 살면 좋은 텐데 저 강노인은 왜 고집이야? 쟤 때문에 우리 땅도 개발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마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강노인과 마을 사람은 서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대조를 이룬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했나요? 자, 그리고 이 강노인의 아내와 아들, 며느리 그럼 얘네들은 좀 정신 차리고 잘 돼야 되잖아. 안타깝게 얘네들 역시도 땅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봐요. 경제적인 수단으로 본다는 얘기는 돈으로 본다는 얘기죠. 땅을 팔고 그 이익을 보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 큰아들, 큰며느리 얘네들이 문제예요. 그냥 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갚을 수 있겠지 뭐 나중에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나중에는 어쨌든 정신적 가치라기보다는 이 땅을 팔아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뭔가 챙길 것인가 현실적 가치를 중시하는 그래서 이 강노인과 또 아내 또는 아들이 어떻게 돼요? 갈등 구조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이 갈등을 하게 되는 거고 요 사이에서도 갈등은 벌어진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까 보기에 있는 것들을 살짝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강노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전통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 전통적 삶을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시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뭐가 될 수 있다? 아하, 갈등, 대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구조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 이 안에 이제 어떤 갈등 구조가 있는지는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정신적 가치 그리고 물질적 가치 이 두 가지가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게 이 작품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정신적 가치에 있는 존재는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삶의 근원이자 정신적인 즐거움으로서의 땅을 보는 관점이고요. 그렇게 땅을 삶의 근원이자 정신적 즐거움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전통적 삶의 방식과 연결해서 농촌에서의 삶을 중시하는 모습. 그런데 이쪽에 있는 물질적 가치는 자본과 투기의 대상으로 땅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오로지 머릿속에는 땅 중요하지 않아. 농촌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그냥 도시 개발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보게 되면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땅을 팔아 넘기려고 사실은 땅에다가 자꾸 막 그 테러를 해요.
막 연탄재 같은 거 막 갖다 부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막 안 한 것처럼 막 시침이 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강노인이 이 아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또 살려야 되니까 아들이 막 빚쟁이 쫓겨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살려야겠고 또 며느리가 또 너무 그 부인이 너무 또 성화를 부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땅을 조금씩 팔긴 하거든요. 근데 그 판 거에 대해 되게 후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신 상태에서 작품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 이 작품이 이태준의 돌다리라고 한 작품과 연결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 거냐면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작품 속에 요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들이 병원을 크게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이 땅을 팔아서 지원해 주시면 더 큰 땅으로 사드릴게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땅을 볼 때 뭘로 보냐면 땅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땅은 어릴 때부터 지켜온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곧 인간의 어떤 터전 같은 곳, 인간이 평생 살아온 공간이 바로 땅이다 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가치관은 전통적 가치관이 있는 거고 여기는 아들의 가치관은 근대적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요 안에 등장하는 게 아버지가 이 동네에 옛날부터 있던 돌다리가 있어요. 사실 돌다리는 옛날에 뭐 징검다리 같은 것들도 있지만 돌로 다리를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런데 홍수가 와서 돌이 이제 돌다리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요 당시에 이제 농촌이 개발되면서 나라에서 나무다리를 하나 지어줬어. 그러니까 나무다리는 좀 편한 것, 편리한 것, 근대적인 걸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게 나무다리, 그리고 아버지와 연계할 수 있는 게 돌다리. 그래서 이 돌다리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냐? 전통과 연결할 수 있는 것. 이 나무다리라고 하는 거 방금 얘기했지만 근대와 연결할 수 있는 것. 현대 문명과 연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안에서 강노인과 혹은 아들과 싸우는 얘기, 그 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다툼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분쟁이 이 이태준 돌다리와 되게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소설은 사실은 선생님 몇 가지 좀 적어드리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적어드린 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읽어보시면서 저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저렇게 읽을 수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 파악하시면서 읽으면 되고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주는 건 앞부분의 줄거리는 작가가 쓴 게 아니죠. 늘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앞부분의 줄거리, 중략 줄거리, 마지막 줄거리는 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가 혹은 문제집을 집필한 집필자가 내가 지금부터 쓰고자 하는 본문을 이해할 때는 이 정도는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줄거리는 집필자나 혹은 출제자가 낸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뒷부분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하셨죠? 자, 보죠. 도시개발 열풍이 불었어요. 방금 얘기했던 그 정보네요. 이 당시 1980년대에 도시가 개발되던 그 시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땅값이 치솟고 있는 원미동 23통 일대.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명이 나왔잖아요. 실제 지명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 작품은 사실성을 확보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 읽어낼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강만성 노인, 뒤에는 이제 강노인으로 나와요. 많은 밭을 일구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강만성 노인은 많은 밭을 갖고 있던 사람. 강남 부동산을 운영하던 박 씨와 그의 마누라 고흥댁 부부네요. 이들은 강노인에게 동네의 발전을 위해 여름마다 똥냄새 풍기는 밭, 그런 거 좀 팔아요 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밭을 팔라고 권유하는 건 이 고흥댁과 이 박 씨라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밭을 볼 때 돈으로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강노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왜요? 강노인은 땅을 돈으로 보지 않거든요. 강노인은 두업 냄새라면 질색을 하면서 겨울이면 자신의 밭에 몰래 연탄재를 버리는 이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과 강노인이 서로 뭐가 있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구나. 이 마을 사람들을 서울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왔던 그 서울 것들이 누구예요?
마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욕하면서 못마땅해 한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서울 사람들과 강릉의 어떤 대립 같은 걸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땅은 안 돼! 안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땅은 안 돼라고 하는 건 누가 얘기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강노인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대사가 나오게 되면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히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요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실 요 앞선 이야기 여기 땅은 안 돼! 안 팔아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큰아들 용규라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 용규가 공장을 담보로 해서 많은 빚을 져요. 이 큰아들 용규가 공장,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공장을 벌렸던 건데 그 공장을 담보로 잡히게 되고 수많은 빚을 지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 이 큰아들 용규의 아내, 이 강노인의 며느리, 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돈을 빌리고 다녀요. 똑같이. 큰아들 용규와 며느리. 이 아들도 문제고 자기 며느리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빚을 지고 다니니까 야금야금 조금씩 이제 땅을 팔아서 갚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땅은 안 돼! 안 팔아! 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을 단순하게 돈으로 보는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바로 강노인에게 있어서. 아이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서 발등에 둘이라도 좀 꺼봅시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짓인데 아이 왜 그러고. 누구예요? 요거는 당연히 여기 보니까 마누라, 그죠? 자기 부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노인의 부인은 다 자식 좀 살리자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땅을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자식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보낸 걸 몰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땅을 한 번도 안 팔았다? 아니죠. 그죠? 이미 판 땅이 있다. 이런 정보가 있는 거죠. 아니 그동안 그래 내가 땅을 많이 팔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입시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용문인 거 보니까 용규가 큰아들이면 뭐 작은 아들 정도 되겠네요. 그죠? 밑에 있는 아들들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그날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해요. 보통 소설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전전반측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이런 거는 사자성어 자주 나와요. 전전반측이란 말은. 자,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무슨 얘기예요? 자식들이 잘 제대로 크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자식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의미겠죠.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즉 자식 농사는 이랬지만 땅 농사는 그런 거니까 이 자식 농사와 여기에 서로 대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해마다 이런 거 포기할 수 없다? 왜? 이 사람에게 있어 이 땅에서 거두는 이 정신적 가치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겠네. 자, 서울에서 밀려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그럼 서울 것들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 마이너스. 그죠?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복세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 그러니까 자식 농사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집에 돈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땅을 팔면 돈이 생겨. 그러니까 땅을 파니까 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 돈이 생기니까 얘들 눈이 돌아버린 거죠. 우리 집이 부자야. 그러니까 돈을 막 물 쓰듯이 쓰는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넘겨볼까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다며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무슨 얘기예요?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인 수확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먹고 살았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는요. 그죠? 그럼 이 얘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이 땅이라는 것이 삶의 근원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강노인에게 있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근원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간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땅이란 것이다. 인간과 함께 생명을 나누는 공간 그것이 바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강노인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 돈이 들어왔다. 자, 이건 땅을 팔아 생긴 거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물질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죠? 이 돈이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씀씀이도 허망하게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돈을 다 털어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뭔가 쉽게 벌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권 맞은 사람들이 되게 잘 살 것 같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근데 로또 맞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패가망신한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그 돈이 너무 쉽게 들어와서 그냥 물수도 돈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쉽게 낭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돈을 낭비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대요. 결국 이 땅이라는 것, 이 마지막 땅, 여기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노인이 갖고 있는 이 마지막 땅이 이 강노인에게는 굉장히 큰 일종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죠. 일종의 정신적 가치 혹은 정신적인 지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땅이 남아있기에 강노인이 그나마 살고 있는 건데 그것마저 팔라고 하면 강노인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고장에 서울바람이 불었다. 이때 서울바람이란 게 여러분 뭐겠어요? 당연히 개발 열풍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시골도 언제까지 시골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개발 열풍이 몰아닥쳐서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도시가 사실은 설익었다는 얘기는 덜 익은 도시? 그러니까 도시 같지 않은 도시잖아. 그러니까 이 설익은 도시라고 하는 건 아마도 도시 개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도시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누구의? 바로 강노인의. 그러니까 강노인 입장에서는 이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을 말아먹는 설익은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 오면 더욱 우라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다. 다 부질없다는 얘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거겠죠. 아마도 무기력함을 지금 이렇게 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설익은 도시, 이런 화가 이 고장에 벌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예전에 그 많은 땅을 다 갖고 있었을 텐데 이 우리 고장에 이런 도시개발 열풍이 불면서 땅을 조금씩 팔면서 중간중간 약간 설익은 도시처럼 돼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이 우리 고향 땅을 말아먹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용규내외, 그 큰아들놈 얘기하는 거예요. 용규내외를 생각하면 괘씸하게 짝이 없었대. 결국은 이 용규내외는 왜 이러고 있는 거냐면 당연히 아빠가 해결해 주겠지. 뭐 이런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대책 없는 아들들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자립심 갖고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좀 잘못 키워서 여기저기 의존만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아빠가 뭐 땅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약간 이런 심리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용규내외는 모든 걸 다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왜요? 아빠가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현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았대. 그럼 여기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은 뭐겠죠? 남은 건 땅 팔아서 아들 빚을 갚는 일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강노인이 집을 나서는 거예요. 왜요? 밤새도록 마누라한테 들볶였고 아들은 이제 당장 막 빚쟁이가 몰려들어오고 있으니까 또 아버지인 이상 아들은 또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 바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발길이 여전히 어딜 향해요? 밭을 향하게 돼요. 왜? 땅을 팔러 지금 나왔긴 했는데 여전히 자기 그 땅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죠. 밭고랑 사이로 밀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돌아다 보니까 원미산 장대봉이 그새 많이 푸르러져서 제법 운치가 있었대. 그러니까 이 주변에 어떤 자연풍경 여전히 멋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고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해서 멀매라고 불리던 산이었는데
젊었을 적에 숱하게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있기도 한 그 산이었대요. 그때가 언제인데 참 즐기기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있니 얘들아? 아우 그때가 참 옛날인데 내가 아직까지 이러고 살고 있다니. 이 얘기는 아유 진짜 이놈의 그냥 아유 이런 한숨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뭐냐면 현재 이 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 현실적인 변화를 인식을 한 반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적 변화를 인식했다는 얘기는 참 즐기기도 오래 산다. 아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아유 참 오래도 살았지. 아유 빨리 이놈의 땅 팔아버리고 아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거예요. 땅에서 넘어가죠. 뽑혀 나와 잠깐만에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 버린 잡초를 새삼스럽게 들여다보다가 강노인은 시름 없이 밭을 둘러보았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때 시름 없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근심 걱정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시름 없다의 뜻은 저런 뜻이에요. 근심 걱정이 많아. 그런 마음 가지고서 밭을 둘러보았다. 혹은 허탈한 심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해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땅을 팔려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땅에 뭔가 못해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꽂아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오던 노란 잎도 가뭄에 시달려 밥뒤처럼 오그라 붙었고 햇살은 푸지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대. 사실 이 모습은 되게 아름다운 풍경이거든. 왜 아름다운 풍경이냐면 그냥 아이들의 밝은 모습이잖아. 그런 아이들의 밝은 모습이 가득한.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좀 잘 보이겠을까요?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가져와서 지금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런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묘사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요? 이거와 반대되는 이 강노인의 암울한 상태를 뭐하기 위해서?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가져온 거예요. 강조. 얘를.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난 이제 땅을 팔러 가야 돼요. 너무나 암울하고 미칠 것 같아. 그런데 아이들은 해맑게 놀고 있어. 그러니 그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해맑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심리, 내 마음은 좀 더 정말 짜증이 나고 좀 더 우울하고 좀 더 슬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노인은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어요. 왜요? 땅을 팔기 위해 이제 가는 거겠죠? 아마도 땅을 팔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거를 옮겨요. 그러니까 분명히 땅 팔러 나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암만 해도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대. 그럼 이 얘기는 뭐지? 땅 안 팔아! 이런 얘기라고 보는 것보단 땅을 팔기 전에 어쨌든 땅 팔아야겠는데 여전히 땅에 대해서 애정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땅을 팔기로 결심은 했어. 그치? 하지만 여전히 땅에 대한 애정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죠? 땅에 대한 애정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팔 때 팔더라도 물이라도 주고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고등학교 1학년,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은 보통 시험에 만약에 이 작품이 나온다면 이 본문 안에서 나오거나 좀 어렵게 내려면 이 본문을 조금 주고 다른 부분을 가져와서 출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이렇게 지금 강노인과 마을 사람들이 충돌을 하고 있고 아들과 그 자기 아내였던 그 마누라조차도 강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결과적으로는 강노인이 땅을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결국은 전통적인 어떤 가치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노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럼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것만은 꼭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전통적 가치관이 몰락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좀 정리를 하면 땅의 가치를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고, 더불어서 물질 만능주의로 땅을 바라보는 생각을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등장해서 1인칭으로 뭔가 주인공을 하거나 1인칭으로 관찰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모든 인물의 마음을 내가 다 안다는 듯이. 그런데 주의할 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가 한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특정 인물, 바로 강노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인물의 시각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게 이 작품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한 인물의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 다음 세태소설이다. 당시 상황을 반영해 준 소설이다. 이런 뜻이고요. 연작소설은 이게 단편이 아니고요. 단편은 단편인데 여러 개가 시가 연작되는 것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연결되는 소설도 있다는 거죠. 자, 4번인데 1980년대 부천시 원미동을 배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배경을 제시했죠. 이걸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룸으로써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세태를 반영해준 소설, 그리고 사실성 있게 지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전체 특징 다 정리했고요.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갈등 구조였던 전통적 가치관, 그다음에 근대적 가치관, 혹은 정신적 가치관, 물질적 가치관, 이 관점만 잊지 않으시면 작품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오늘 요 소설 부분 공부 하나 했는데, 소설은 기본적으로 늘 얘기하지만 그 3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제, 구성, 문체라고 하는 거 안 까먹었죠?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까먹지 않았을 거라 믿고요. 자,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주제를 먼저 알고 인물 중심으로 읽어서 그 인물의 어떤 심리, 성격 같은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 어떠한 사건이 벌어진지 확인을 해서 그 안에 벌어지는 갈등 구조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이 안에 배경이 있다면 이 배경이 주제를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문체에 대한 것들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공부하시면 소설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험 전에 선생님이 또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어떤 1학년 학생이 요청을 해서 선생님이 찍은 거거든요. 양 기자의 마지막 땅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좀 도움도 줄 겸 또 다른 친구들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도움 주려고 한 거니까, 혹시 또 다른 작품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시험 기간 다음 주 화요일부터잖아요. 빨리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정리해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대신 열심히 보시고 열심히 시험 잘 보셔서 나중에 좀 여러분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